한미 양국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과 사드 배치,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현안 관련 보고서를 새 정부에 일절 넘겨주지 않았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내부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전 정부의 기록물 무단 폐기 또는 무더기 봉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과 검찰 등에 정부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 및 삭제 금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과제로 고용노동부에 주당 68시간 근로행정 지침 폐기를 건의하며 노동시간 줄이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출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측근인 이호철 전 수석과 최재성 전 의원 등도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3층에서 남성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두개골 등 유해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발견된 유해 가운데 치아를 통해 현장에서 1차 감식을 마친 해수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본격적인 DNA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최대 이틀 동안의 시차를 두고 인천 백령도와 서울 등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단이 밝혀낸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탐사플러스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패와 함께 경제와 외교 논리의 번번이 뒷전이 된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에선 건물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250여일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 전입빌딩에서 37년 만에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됐는데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양국 간의 현안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당장 내일 오전 떠나는 미국 특사단은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말 미국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6월 말 워싱턴에서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오늘 청와대 여민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의 대략적 일정과 포괄적 의제를 확정했습니다.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취임 후 외교안보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미국 특사단은 내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주변국과의 외교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 특사단도 이번 주 안에 파견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어차피 열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열린다는 시점보다도 무엇을 의제로 다루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첨예한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에겐 서로에게 협상의 첫 시험 무대가 될 것이 틀림없지요. 안태훈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은 통상 이런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자간 회의에서의 정상회담은 대개 짧은 회동에 그칩니다. G20 회의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별도의 정상회담을 잡은 건 그만큼 조속히 할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최우선 의제입니다. 첫째,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다. 둘째,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최근 불거진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미국 측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논의차 한국을 찾은 매튜 포틴저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사드는 동맹의 운영과 관계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특사단과의 오찬에서 피플 파워, 즉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과 정치적 정당성,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과정이 국내법과 국회 논의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완전한 실전 배치는 최대한 미루면서 우리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자면 중국은 한국 쪽으로 한 걸음 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는 한 걸음 더 멀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추가 발사 위협으로 맞섰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북한 고려항공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전세기 운항을 시작했던 단둥행 편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한 대북 제재란 분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북한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히 유엔 결의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我们希望这次韩方的特使来华沟通，能够为双方增进政治互信、妥善处理分歧、推动中韩关系改善和发展。 전날 양재치 국무위원은 1대1로 한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 등에서 공조를 시사한 겁니다. 북한은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최고 수뇌부의 결심에 따라서 임의 시각, 임의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각 17일 오전 신규 대북 제재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로 유엔의 신규 제재가 논의되면서 한반도가 다시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요 현안 자료를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내부 컴퓨터 하드웨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거나 지정 기록물로 무더기 봉인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이 문제를 중시해서 보도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정부 간 이양뿐만이 아니라 권력기관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직결돼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전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인수인계 시스템 안에 아무 자료가 없다며 자료가 없는 경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위 파악은 민정수석실이 나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청와대 문서들이 무더기로 지정 기록물이 된 건지 고의로 파쇄한 건지 등을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오늘 국정원, 검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들을 만나 문서 무단 파쇄 금지 등을 지시했습니다.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처럼 청와대 현안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온라인상의 인수인계 시스템에 관련 문건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서 생산과 보관에 관한 것만 법에 명시돼 있을 뿐 부실한 인수인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수인계 시스템에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내 다른 컴퓨터도 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자료나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주었다면 상관없지만 임의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아예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서 폐기에도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겼는지 내부적으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경위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고 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역시 당장 확인이 어려워 파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정인회 문건 사건 은폐 의혹 역시 실체를 밝히는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만일 삭제됐다면 전혀 볼 방법이 없는가? 전산망에 아예 남기지 않고 폐기했다면 사실상 복구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으로 제기되는 무더기 봉인의 경우 역시 길게는 30년간 아예 확인할 수가 없죠. 다만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수사를 통해서 강제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열람에 동의할 경우입니다. 이땐 의원들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방문해 기록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국회 의결을 거쳐 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열람한 바 있습니다.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록이 재판의 중요 증거라고 판단될 때 영장을 발부해 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중 이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는 봉인돼 있더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 기록물로 하는 경우 기록물 목록까지도 봉인되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서 무엇이 파기됐고 또 봉인됐는지 기록물 지정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일자리 만들기였고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에 경제통인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일자리위원회는 가장 먼저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에서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노동 여건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꾸려집니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일자리 정책을 기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실무를 책임질 부위원장에 경제정책 운영 경험이 많은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구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중 민간부문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만큼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놓은 정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교육부에 지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도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근무가 허용되는 주말 이틀까지 평일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해 일주일에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먼저 손대겠다는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구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 파보기를 통해서 점검해본 사안이기도 하죠. 이 사안을 담당했던 윤정식 기자와 이제 출발하는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이제 공약대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네,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확한 표현은 이 업무 시간이 줄어든다기보다는 한 주의 개념을 재정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주당 근무 시간을 이 40시간으로 정하고 또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 주말 근무를 이 규정의 예외처럼 용인해왔고 논란이 일자 지난 2000년 노동부가 한 주는 휴일을 제외한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놔서 관행을 아예 합법화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이 해석만 없앤다면 이 주당 근무 시간 한도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회사에서 곧바로 52시간 이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벌칙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근로시한 제한 조항을 어긴다면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이 예외를 꽤 많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우선 운수업이나 보험업, 영화 제작자, 또 의료업, 청소업 등 26개 특례 업종들은 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신문방송이나 IT 개발자, 패션 디자이너 등도 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이 노사 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정하는 이 재량 근무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이 전체 노동자의 20에서 30%에 이르는 이들 예외 업종에 종사한다면 행정 해석이 바뀌어도 근무 시간은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예. 법에 이렇게 규정된 업종 말고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네, 기본급의 각종 수당을 일괄 적용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직장들인데 예. 이게 계약을 하면요,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다 하더라도 혹은 또 추가 근무를 얼마나 길게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를 살리려 한다면 행정 해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포괄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외 사항은 뭐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당연히 이제 좋아해야 할 노동자들 가운데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대형마트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세금을 떼기 전에 월급 156만 원 가운데 기본급을 의미하죠. 이 기본 수당이 74만 원이고요. 이 나머지는 초과 근무 수당 등 이 정액으로 받는 각종 수당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이나 휴일 근무로 받는 수당이 상당한데요. 이 근로시간이 준다면 이 월급이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 수당 중심의 임금 구조를 기본급을 올리는 쪽으로 바꾸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 다뤄서 방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기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놓고서 반대할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요. 이 속내는 일단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비용 때문인데요. 기존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급여를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줄어드는 근무 시간과 줄어드는 임금만큼을 새 근로자에게 사용을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 뽑는 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나 신규 교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또 신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생산성 차이도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만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 그런 정책의 또 다른 목적도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는 사실이겠지만은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나마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기업 측의 반응입니다. 예,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만일 52시간으로 되더라도 예외 업종들이 많다면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외 업종을 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줄여나갈 생각이 있는 것인지 등등은 이제 좀 출발한 셈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나서면 패권이라고 하고 빠지면 비선이라고 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됐던 사람들이 잇따라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양 전 비서관도 물론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를 갈구했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비선이 아니라 묵묵히 도왔을 뿐이다. 오늘 새벽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양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성 1순위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 친노 프레임이니 삼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걷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 실장을 맡았던 최재성 전 의원도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인재가 넘치니 비켜있어도 무리가 없다. 저는 권력을 만들 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측근인 이호철 전 수석도 정권 교체 역할까지만 맡겠다며 대선이 끝나자 출국했습니다. 이처럼 측근이 잇따라 이선으로 물러서면서 문재인 정부 내 요직은 당초 비문계였던 신주류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캠프에 합류한 임종석 실장과 김대중 정부에서 일한 전병헌 정무수석 등입니다. 오늘 초대 대변인에 임명된 박수현 전 의원도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출신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목포 신항에서는 또 한 번 반갑고도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선체 3층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현장에서 가족들의 확인과 동의를 얻어서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미수습자 가운데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두개골과 치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신항에 남아서 지금 45일째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오늘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언제쯤 발견이 됐습니까? 네, 오늘 선체를 수색하던 도중에 배 3층의 우현 쪽,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맞닿은 가장 높은 바깥쪽 부분에서 미수습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 9점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체 3층의 중앙 쪽 객실을 기준으로 우측 바깥 통로 쪽입니다. 아래층에 화물칸 구역을 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쪽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처음으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 3점을 발견했고 어제는 18점이 추가로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유해 신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취재한 내용 중에 가족들의 확인 또 동의를 거친 내용을 일단 좀 전해주시죠. 네, 앞서 조은화양 추정 유해가 발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한 달가량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다만 오늘 발견된 유해에는 치아가 남아있는 두개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살펴봤을 때 일단 미수습자 가운데서 남성으로 추정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유해가 발견된 곳에서 지난 이틀 동안 뼈가 발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뼈들과 오늘 발견된 뼈가 같은 한 사람의 것인도 역시 DNA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지금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나오고 있고 가족들 입장 어떻습니까? 반가워할 수도 또 슬퍼할 수도 없는 참 착잡한 심경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미수습자 가족은 저희 취재진에게 9명이 한날 1시에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9명 모두 찾을 때까지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이곳 부두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번째 업무 지시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겪고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를 비롯한 국내 대책에 비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 중국의 요인이 크다고는 발표를 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사플러스 팀 취재 결과 지난해 이미 한중 공동연구단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에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라는 이름의 보고서입니다.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단인 고려대 연구진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9월 발간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분석한 우리 정부와 학계의 의견은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한 중국 측 기상자료와 베이징 공기질 시료를 국내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3월 4일 자정,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최대값은 세제곱미터당 42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는데 이틀 뒤인 6일 오전 4시, 인천 백령도에서 세제곱미터당 22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오전 11시 서울에서는 세제곱미터당 5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양국의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도 눈에 띕니다. 베이징과 서울이 순차적으로 미세먼지가 높았던 날의 대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산염과 질산염 등 오염물질의 비중이 나란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황산염과 질산염은 중국의 공장 석탄 난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중국 축제기간엔 베이징과 서울의 마그네슘과 칼륨 등의 농도가 순차적으로 높아져 폭죽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베이징과 서울의 공기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도 주목됩니다. 서울에서만 미세먼지가 높았을 경우 몽골에서 유입된 공기가 베이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베이징에서만 높았을 경우는 중국 내륙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공기가 서해에서 소멸됐다는 겁니다. 특히 텐진에서 유입된 공기의 경우 베이징은 물론 서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오래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네, 한중 공동연구단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제공한 기상 자료들을 국내 자료와 처음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입증하는 열쇠를 손에 쥐고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이 최대 86%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분석이 중국 배출량 자료를 추정해 계산한 것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신뢰도에 대해서는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도 그것도 미국의 모델이거든요. 실제 중국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 스모그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과학적 연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 주요 도시에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배출량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근거를 밝힌 한중 공동연구단의 보고서도 지난 9월 만들어졌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발표나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동연구 결과는 단기 현상을 분석한 결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례적인 자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만찬 자리에 대해 관행이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우 전 수석의 조력자로 지목된 안 국장과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 등이 만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문제의 술자리에 대해 중앙지검 간부들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간부들을 대동했다며 수사팀과 안 국장을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논란이 될지 몰랐다면 문제고 논란이 될지 알면서도 만났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일봉에 대해선 국민 세금을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걸 관행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내부 게시판에도 검사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모 검사는 공수처 수사권 조정은 2005년부터 논의가 계속됐지만 올해는 마음과 자세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이 문제로 여기는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면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다른 검사가 진심 어린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오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립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을 하죠. 오늘 마지막 준비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다른 공범들 재판에서 적용된 증거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다른 재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검이 조사하고 신문한 진술조서에 대해선 모두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합쳐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법원에서 열린 다른 재판에선 국정농단 핵심 인사에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대면 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며 편향적인 곳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23일부터 일주일에 3번 열릴 예정인데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그리고 대선 패배 위기를 극복해야 할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뽑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원내사령탑을 청와대로 불러서 회동할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선 삼선의 우원식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사 문제나 대기업, 중소기업 가불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론 당내 범주류인데 개파색이 옅은 게 특징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에도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저희들과 우리를 같이 하고 있는 당이고요.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 그리고 대선 때 공약 중에 우리 당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넓어요. 같은 시각 국민의당에선 김동철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4선의 김 원내대표는 대선 참패의 위기에서 당의 돌파구를 찾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당대당 연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진정한 연정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다면 그것은 두 당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제안이고. 새로 뽑힌 원내대표들이 동시에 협치를 강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여야 원내사령탑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렇게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과는 별도로 야당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적극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오늘
화가인 이 후보자의 부인의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부인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미술교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부인이연 개인전에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사 측이 전남 지역 4선 의원이던 이 후보자를 의식해 그림을 비싸게 산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소득이 있는 부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과 관련해선 1989년 3월 서울 평창동에서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9개월 만에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강동구에 있는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논현동에 잠시 머문 것으로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명의로 된 상가와 점포를 포함해 35억 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선을 전후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를 오간 이른바 복당파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선 화기가 돌았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는 친박계가 복당파를 몰아세우는 대비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웃으며 대화도 나눕니다. 바른정당으로 떠났다가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분당 당시 각을 세우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자제하고 대동단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친박근혜계에선 복당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분노한 이탈표가 상당했다면서 선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복당파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리느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친박계에선 이들을 받아들인 당 지도부를 향해 사실상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대선이 끝났고 국회도 여와 야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당장 물러날 뜻이 없다며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7월에 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어젯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고 2시간 뒤에는 정체된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2차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정체 구간 맨 뒤에서 서행을 유도하던 경찰 차량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차로로 진입한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더니 경계석을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는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혀 옆으로 넘어졌고 이어 세 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어젯밤 9시 6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4살 이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에 실린 인화물질 800리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었지. 여기 119는 어떻게 같이 들어왔는데 여기 뭐 피만 이렇게 잡고 있으라 해서 그냥 엉망이었지. 몇 시간을 못 했는데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2시간쯤 뒤 사고 장소로부터 7km 뒤쪽에서 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49살 손모 씨가 몰던 23톤 화물차가 길이 막혀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손 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정체는 7km가량 이어졌지만 후방의 안전조치는 전광판 공지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 끝에서 안전조치를 하다 2차 사고 발생 15분 전 추가 접촉 사고가 발생해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목된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게 목표였다며 18일 범행을 예고했습니다. 글에는 난징 학살 당시 중국인을 학살한 일본인의 사진도 첨부돼 있습니다. 글쓴이가 지목한 건 강남초등학교, 서울 등 전국 3곳의 강남초등학교와 강남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자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되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다 데리고 다녀야 되고 아니면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고. 학교 측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는 등 학생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찰에 주변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IP 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2월에도 있었습니다. 34살 홍모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홍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음주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승마 김동선 선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견책은 전국체전 같은 국내 대회 출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중징계를 했던 것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한역도연맹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씨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후배 선수를 폭행했기 때문인데 이후 사 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 김동선 씨는 지난 1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승마협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체육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폭력 행위는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 출전 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스포츠 현장 밖에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국기선양 공을 갖다가 감안을 해줘야 된다. 김 씨는 앞으로 전국체전 등 국내 대회엔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한체육회는 자체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맹국과 정보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라는 건데 트럼프 측근과 러시아 정부와의 내통설과 수사 개입 논란에 이어서 탄핵론에 불을 지피는 대형 사건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이슬람 국가 IS의 정보원 이야기를 누설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했습니다. 너무 민감해 동맹국 간에도 공유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극히 제한된 인원만 하는 정보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기밀 정보 유출로 IS에 접근 가능한 핵심 협력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동맹국과의 관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부인에 나섰습니다. The story that came out tonight as reported is false. At no time were intelligence sources or methods discussed.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관계자가 기밀 누설 파급을 막기 위해 CIA 등 정보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적대국의 최고 기밀을 넘긴 심각한 사태라 규정했습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백악관이 악순환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FBI 국장 해임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탄핵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150여 개국에서 30만 건 이상의 감염 피해를 낸 랜섬웨어 공격에 북한 배후설이 국제보안업계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만텍과 카스퍼스키 등 사이버 보안 기관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서 발견된 코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사용하는 특징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랜섬웨어의 군 사이버망 공격에 대비해 정보작전 방어 태세인 인포콘을 3단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경주의 신라 왕궁터 발굴 현장에서 약 16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 인신 공양의 흔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신라 왕궁터 월성 발굴 현장입니다. 2015년부터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약 1600년 전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인신 공양의 흔적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주 월성의 서쪽 성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 기초부에서 인골 2구가 발굴됐습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물로 바쳐졌을 걸로 추정됩니다. 둘 다 키 160cm 안팎의 성인으로 나란히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토기 등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신라는 2세기 초 왕궁을 월성으로 옮겼고 이번에 발굴된 서쪽 성벽을 쌓은 건 5세기 무렵입니다. 인신 공양의 설화가 전해지는 8세기 에밀레종보다 300년 정도 앞서는 시기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흙으로 빚은 인형도 많이 나왔는데 그중엔 터번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이란계에 속하는 소그드인으로 6세기 무렵 동서문화 교류의 증거로 분석됩니다. 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6세기 때 목간 7점도 나왔는데 삼국시대 목간 중 가장 오래된 것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점원이 없는 편의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데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손바닥만 대도 자동으로 편의점 문이 열립니다. 미리 등록해둔 손바닥의 핏줄 정보를 읽은 겁니다. 원하는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에 올린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손바닥을 대 이중 보안을 풀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냉장고 문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현재는 롯데월드타워 입주자용으로만 시험 운영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편의점 도입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 마트와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저임금 저항력 노동자들부터 기계의 일자리를 뺏기면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기계가 단순 업무를 대신하면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판매 계산은 편의점의 단순 업무입니다. 무인 컨셉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메이트들의 노동의 질은 더 향상되고 전문가들은 기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쪽으로 이분들이 이제 종사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 직업훈련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틀 뒤면 5.18 민주화운동 37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현장 보존을 둘러싼 갈등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250여일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임시로 개방을 했는데요. 1차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옛 전남도청입니다. 우리 아들 장재철이 우리 아들이에요. 세상에 우리 새끼들은 쓰레기 차에다 싣고 갔다고 하고 거기다 그렇게 그게 엊그저께만 해도 퍼떡퍼떡 뛰던 새끼를 나는 그렇게 죽여버려서 그때게 우리 최악이가 이 건물에서 죽었기 당시 우리 아들 집 지키는 뜻에서 이라고 저기 해요. 5월 단체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주장하며 250여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5.18 당시 열흘 동안의 광주를 재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운 5월 21일을 재현한 곳입니다. 이 사람 모형을 비추는 저 밝은 빛은 시민들을 향해 겨눈 총구를 뜻합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 긴장감이 흐르던 그 당시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전시실을 둘러보며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수장문이나 크문에 살았거든요. 자네는 직접 봤다. 직접.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애들이 문을 열지 말아라고 막 그랬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0년부터 건물 리모델링과 전시 콘텐츠 개발에 예산 250억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운영되는 곳은 한 곳뿐.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등 기념관 4곳은 아직 내부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이었던 기념관 사관은 지난해 12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은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군의 상황실이었던 곳인데요. 내부를 보면 상황실 흔적은 사라졌고 한쪽에는 전시 물품만 놓여 있습니다. 5월 단체 측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5월 27일 새벽에 진압을 할 때 제일 먼저 경찰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 본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실은 총탄 자국 가장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문자센터가 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지난해 3월 문화전당 측은 뒤늦게 총탄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국가수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이 끝난 후여서 탄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5.18 흔적 지우기 논란 속에 전시실이 완성되지 못했고 앞으로 운영 방안을 시민에게 묻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책위와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보건 문제나 전시 콘텐츠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전일 빌딩이 있습니다. 건물 10층 내부에 있는 한 기둥을 보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짙은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헬기에서 쏜 총탄 흔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건물 10층에서 37년 만에 계엄군의 총탄 자국 19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국가폭력이 갖고 있는 잔혹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현장이 그냥 오면 저희들은 이대로 두는 게 이대로 둔다는 게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운영을 토대로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 싶고. 하지만 헬기 발포 명령자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 한쪽엔 유해를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묘역이 있습니다. 37년 만에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이 진실로 드러났지만 이처럼 밝혀야 할 5.18 진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소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 단결, 절대 결속, 또 절대 화합, 이것이 우리가 지금 판단을 맡기자.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묻고 가자 해서 그런 화합을. 또 과거에 첨예라고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마음의 상심이 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나? 응? 형님. 형님.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아이는 달렸습니다. 5월의 운동회, 머리 위에는 만국기가 펄럭였고 그 너머에는 파란 하늘이 그림 같았던 유년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5월의 운동회. 이미 가을 단풍도 흐릿했고 화사했던 개나리 진달래도 흐릿한 지가 오래. 그러니 5월의 운동회는 마스크를 쓰거나 실내에서 공을 굴렸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많다. 강내희 전 중앙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차별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에 내몰린 노인, 그들이 내뱉는 날숨과 들숨 역시 편안하지 못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한 지 이제 일주일. 신임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늘은 단숨에 쉬이 맑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임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미세먼지를 한 번에 싹 걷어낼 수 없듯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 권력은 끊임없는 부정과 무관심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스스로 망각하게 해왔다는 것. 모든 일은 쉬워 보여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도 됐던 5월, 그리고 웅크린 사람들이 큰 숨을 내쉬어야 할 5월을 맞이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계절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가을과 겨울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았기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미세먼지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일부에서 저희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담고 있는 한중 공동연구단의 보고서 연구 결과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죠. 또 중국은 자기들 탓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또 주장해왔는데 바로 한중 공동연구단이 내놓은 결과물이니까 물론 이게 좀 더 연구해볼 구석이 더 있긴 있습니다만은 1차 연구 결과로서는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는 중국에 요구를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윤세민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 보도했던 보고서 얘기부터 잠깐 하죠. 사실 중국 미세먼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그냥 들여다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보고서가 기존 연구하고 다른 건 어떤 겁니까? 우선 중국 연구진이 함께 참여해서 그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을 밝혀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건 주로 국내 측정치를 위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예컨대 백령도나 서울의 공기질을 분석해서 공장에서 주로 나오는 오염물질인 황산염이 많이 발견될 경우 중국 요인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제공한 대기 성분이나 그리고 기상 관측 자료를 국내 수치와 직접 비교 분석한 건데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근거가 없다, 혹은 과장돼 있다고도 주장해왔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서 내용에도 의미가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지난해에 중국 베이징과 서울의 대기질 성분 그리고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예.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공기 흐름을 따라서 바로 이틀 뒤에 서울에 유입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베이징과 서울에서 이틀 간격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날을 분석해봤더니 공기질 성분이 매우 유사했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중국 축제 기간에 많이 터뜨리는 그런 폭죽에 들어있는 성분이 서울로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 보고서에서는 제기됐습니다. 그건 일종의 화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예보 기능을 가진 건데 그것만 봐도 물론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과학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대개 이제 그 심한 미세먼지를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예보를 하게 되는데
중국 쪽에서 빨간 게 그대로 그냥 며칠 사이에 넘어오는 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과학적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으나 이제 이런 보고서를 보면 그게 과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동안 중국은 그런데 주변국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측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반복해서 보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 역시도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온 후에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입장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 역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 연구해야 됩니까? 혹시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이 한중 공동 연구단의 그 애초의 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202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인데 3년 동안 그러면은 연구만 계속 더 해야 된다. 네, 작년에 처음으로 1차가 시작됐고, 예. 그러니까 2015년에 1차가 시작됐고, 작년이 이제 2년 차로서 이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202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중 양국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놓고도 정작 이걸 뭐 토대로 해가지고 연구를 더 진행하거나 대책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 지금은 그러면 아직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된 건 사실상 지난해 중순까지였지만 예.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친 뒤에 보고서가 직접적으로 발간된 건 지난해 9월이었는데요. 지난해 9월은 한국에서 사드 그 부지가 결정된 바로 직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양국 그 공동 연구단의 컨트롤 타워 격으로 베이징 현지에 한중 환경 협력 센터를 세운다는 계획도 담았는데요. 예.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현재는 그냥 계획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사드 보복이 그러면 한중 미세먼지 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뭐 환경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예. 이런 그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세먼지 대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한중 미세먼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이슈에서 보도를 해드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네, 아까도 2015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2014년에 예. 그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그 업무 협약을 맺고요. 이듬해인 2015년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도 그동안은 경제 논리 그리고 외교적인 논리에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이 연구가 시작된 첫 해인 2015년인데요. 2015년 말에 체결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당시 만들어진 여야정 협의체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예. 중국 측에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다른 나라 예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국가 간에 이런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거나 연구가 진행된 것이 지금 또 다른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웃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굉장히 큰 산불로 자국의 공기질이 나빠지자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직접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고요. 예. 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외교적인 상황이나 그 각 국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 그만큼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책임 그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미세먼지의 주범 고등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치죠.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이 오늘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했다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국민의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즉 국민의당은 당 수습도 좀 급하고 다른 정당, 예를 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부치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신임 원내대표의 생각이 어떤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만 내리 4선째인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를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원내대표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대선에서 아무래도 호남에서 이렇게 예상보다 표를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 패는 패고 우선 그 김 원내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4선을 거기서 하셨는데
다른 호남 출신 의원들께서 좀 불안해하진 않으십니까? 아, 그거야 아직 총선 뭐 3년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일단 이번 대선에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아시다시피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미래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의당이 제기한 미래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은 지난 촛불 시민혁명에서부터 이제 이 정권 교체, 정말 이 국정농단의 이 정권 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들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보다는 그래도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더 좋은 국민의당이 제기한 더 좋은 정권 교체보다 민주당이 제기한 확실한 정권 교체에 손을 들어줬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저희 국민의당 그러면 다음 대선도 물론 그 안철수 전 후보는 전 대표는 다음 선거에 나가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인데. 네. 물론 그건 더 멀었습니다. 그 총선보다 더 먼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당으로서는 어떻게 특히 호남 지역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미래의 어떤 가치, 변화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잠시 안철수 후보의 주장을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에는 이제 이미 정권 교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국민들은 이제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민주당의 원내대표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해서서 안 될 일은 어떤 걸까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그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실패처럼 그것은 국민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실패의 고통은 국민이 다 온전히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서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냐는 우리 뭐 JTBC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론과 여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약간 조금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길지는 않게 해주겠습니까? 네, 미세먼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대책만 하더라도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죠. 그러나 이것은 선호가 잘못된 겁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몇 %인지 정말 고등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화력발전소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춘 맞춤형 어떤 처방이 가능한 건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한다고 하는 처방은 알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크게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궁금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을 만일에 세워서 실천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건 일단 원인 진단이 먼저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원인 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면 일단 중국과의 외교적인 협상이 먼저겠죠. 지금 그리고 조금 아까 저희들이 탐사 플러스에서 뭐 그 작년에 나왔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을 전문가들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서 그러지만 노후 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 이게 가담률이 한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동 중단을 하면
일단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 부담 또 한전의 수익성 악화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 화력 발전을 대체할 LNG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LNG 발전은 SK나 GS와 같은 재벌들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결국 재벌들에게 이제 결국 상대적으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정책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했다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제가 나온 보도 내용만 그냥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중국의 책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건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화력발전소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뭐 그 지속되는 이슈일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의당과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얘기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통합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정론까지 나오고 있죠. 예. 우선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뿌리가 같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죠. 그러나 지향하는 바는 180도가 틀립니다. 민주당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고 우리 국민의당은 그 패권주의를 배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향점이 다른 정당끼리 통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선 그 패권주의라는 데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인사 등등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자체 내 주장과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아직까지 국민의당 쪽에서 아직 인정을 못 하시는 모양이죠? 패권주의는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저희 같은 비문 진영에서 계속해서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했지만 한 번도 패권주의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고 2012년 대선 패배 후에 나왔던 보고서 자체가 사장되고 말았기 때문에 적어도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국민의당의 입장 그렇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니까. 네네네. 혹시 그 국민의당 쪽에 입각제의가 오면 그것도 패권주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입각제의를 연정의 일환으로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연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의 제안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정은 당과 당이 하는 것이지 개별 의원이 가서 하는 것은 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 빼가기고 그리고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합니다. 전혀 받을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주당하고는 패권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른정당은 지향하는 바가 경제 부분에서 같다고들 계속 말씀들 하셔서. 그렇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아직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여기고 있고요. 경제는 아마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경제와 같이 차이가 없는 두 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는 분야에서는 사안별 연대가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그 출범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안별 정책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맞고 다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통해서 국민 여론과 유리가 되고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한다면 그때 가서 양당이 힘을 합쳐서 그와 같은 것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때 가서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 동의하는 선에서 알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당 쪽의 원내대표가 혹시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군요.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この日韓合意というのは、プーチンの国連総長も含めて、国連で高い評価をいただいています。今度のことは米国に韓国に対しての言及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法的な拘束力、これはないというふ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それは全くな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하라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 여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신들과 무관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팩트체크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네. 관방장관은 일본의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엔이 높이 평가했느냐?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했던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유엔이란 기관만 초점을 맞춰보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협회위원회에서 책임 인정, 배상 권고를 했고요. 2003년, 4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에 가해자 기소를 권고했고요. 2013년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사과 배상 촉구했고, 이듬해 시민정치권리위 사과 배상 권고했고, 그 뒤에 처벌도 권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 직후인 지난해 초에 유엔은 피해자 중심 접근에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또 냈죠. 이번에 합의를 수정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네. 따라서 합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이 높이 평가했다는 건 도저히 사실로 볼 수가 없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유엔의 권고가 일본과 무관한가라는 건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원문 보겠습니다. 일본이 주체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네.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과 배상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한국 인권 실태를 꼬집는 취지입니다. 사례 중 하나로 위안부 합의가 포함이 된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무관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는 한일이 함께한 것이죠. 재협상 권고도 양국에게 똑같이 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합의를 놓고 한국에는 다시 협상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일본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권고를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네, 세 번째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가라는 건데, 이건 표면적으로 사실입니다. 권고라는 말 그대로 권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권고의 근거가 되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입니다. 1999년에 저렇게 서명을 네. 했는데, 협약은 당사국의 국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이상으로 국가로서의, 일본으로서의 의무를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권고는요,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구성된 10명의 위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국이 이 권고를 부정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그 합의가 좀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인권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구속력이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자신이 피해국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저 권고의 이행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유엔 회원국 지도자들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에 20년 넘게 앞장서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으로서는 권고를 무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유엔 권고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거울 왕국 그곳은입니다. 예, 겨울 왕국이 아니라 거울 왕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장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텐데 예. 며칠 전까지의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는데 청와대 관저 입주는 13일입니다. 사흘이 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여권 관계자가 관저에 들어가 보니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는 그런 거실이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예. 아마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을 하면서 좀 늦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관저 안에 거울방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 관저에 거울로 된 방이 있다는 얘기가 아무튼 확인이 된 그런 얘기는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확인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 거울방의 존재 여부는 이전에도 의혹 수준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헬스 트레이너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 헬스 요가 시킨 거지 무슨 업무가 기억이 안 나요. 예, 이때부터 얘기가 됐는데 예. 요가를 하려면 거울이 필요하죠. 거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방 전체가 거울은 아니고 예. 한쪽 벽면에 좀 큰 거울이 있다. 운동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장이 양측 다른 거는 과연 사방 또는 몇 면의 거울이 있냐 또는 한쪽 면만 거울이 있냐 이 부분만 의견이 좀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관저 내? 네,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와대는 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관저 사진이 전혀 없고요. 노무현 정부 때 관저 사진이 좀 있었는데 인수문을 들어가면 관저 출입문인데 관저가 두 채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이 내실, 그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게 외실인데 내실 측에 서재 있는 쪽에 거울이 좀 많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전에도 그 거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울 내착은 몇 번 언급이 되곤 했는데요. 예. 2013년 영국을 방문할 때도 호텔방에 조명, 거울, 장막을 설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예, 하루 예. 묵었던 호텔입니다. 하루. 예. 장막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울을 볼 때 뒤에 하얀 장막을 치면 뒤로 거울로는 나만 보이고 다른 일체의 물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장막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지난해도 한 대학 행사에 5분 머무르는 대기실에 거울과 조명을 설치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 프랑스 가면 베르사유 궁전에 한쪽 면이 거울인 방이 있잖아요. 그건 건축사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방인데 예. 건축사 쪽으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막은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저는 퇴장합니다입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려왔던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이 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좀 아쉬워했다고 하고요. 양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계속 꼽혀왔는데 사진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지난 총선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히말라야 트레킹 갔을 때 사진입니다. 다들 이제 트레킹했기 때문에 현지인 비슷한 모습도 있는데 네. 왼쪽이 양정철 전 비서관입니다. 예. 항상 트레킹을 좀 자주 다녔는데요. 지난 2014년 초에도 뉴질랜드 트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 비서관이 같이 갔었고 예. 네팔에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친형이 목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뉴질랜드에는 목사를 하고 계속 있어서 헷갈리는군요. 뉴질랜드하고 네팔하고.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그럼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예. 아무튼 뉴질랜드를 가는데 뉴질랜드에 양정철 전 비서관의 형이 목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트레킹을 했었고 양정철 전 비서관도 이번에 그만두면 뉴질랜드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뭐 제일 핵심으로 불렸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종종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예, 그래서 평가를 좀 물어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일 처리를 좀 하면서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을 같이 했던 이백만 전 홍보수석에게 물어봤었는데 양정철은 정세 판단이 무척 빠르고 책임감이 강하다. 충성심이 강했지만 싫은 것은 즉각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공직사회 거부감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기간 중에서도
부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항상 같이 있었는데 복심에 복심으로 불렸지만 이번에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우리는 구구가 아닙니다입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여기서 나온 말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이 극우 정당의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건지. 중도 보수의 프레임은 국민의당이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구도에서 보수 자리를 놓친다는 위기감인데요. 아,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이면 내년 지방선거도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한 의원은 혁신 없이는 제2의 자민련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재가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보수와 뭐 국정농단은 다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초선 의원 모임이 있은 뒤 1시간 뒤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나온 발언은 이런 의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정파 이념, 편향 인사 이런 정권 독주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예,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 시에 뭐 NLPD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에 낮 기온 25도, 광주 26도 등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eople are people and sometimes we change our minds. But it's killing me to see you go after all this time.